미국은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죠. 당연히 더 강화시키고 싶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게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게 달러 강세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사용도나 제일 중요한 게 신용화폐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송금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통화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조정이 힘들고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달러 약세 정책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기 때 후반기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5개국 정상을 모집을 해가지고 5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소규모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BOJ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매도하게 하면서 달러 약세를 좀 만들었는데요. 근데 결국엔 전 세계적인 어떤 나홀로 성장이 미국에 집중이 되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죠. 근데 트럼프는 명확한 거예요. 달러 강세로 계속 가면 이런 상태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적정한 가치 대비해서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 있으면은 제조업의 기반이 아무래도 살아나기 힘들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키우겠다는 게 저는 혁명적이고 이제 신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들을 풀어주고 그거에 대한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정책 의지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은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달러 가치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미국은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죠?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죠. 소비의 중심 국가죠. 근데 소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경상적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저축이 발생을 하고요. 이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장기 국채를 갖다가 대략 24조, 25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대부분 다 민간에 투입이 돼요. 민간에 투입이 되면은 가계들이 갖게 되는 전체적인 소득 규모가 24조, 2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17조, 18조 달러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쓰고 나면은 이제 이 돈들이 내수 소비로도 쓰이지만 해외 소비로도 쓰이죠. 그러면은 다 이제 러프하게 수출한 거하고 수입한 거하고 다 퉁쳐보면은 적자인 거예요. 이게 달러를 강세로 자꾸 만듭니다. 외부 해외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적자가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달러가 외부에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무역시장이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해당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약세를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과잉저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과잉저축 이론은 마이클 패티스나 매튜 클라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과잉저축이 뭐냐면 이렇게 풀린 달러들이 결국에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금융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서 획득하려는 중앙은행, 정부 욕구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국으로 또 유입이 되면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잘 돌아다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만들거나 달러가 약세로 충분히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수단이 돼, 유동성의 순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다시 과잉 저축 현상이 나타나는, 미국형 증권에 계속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세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강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딜레마는 어떻게 깨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풀어요. 풀면은 민간은 또 소비를 해요. 적자가 돼요. 돈이 풀려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채권 발행하면 또 그거를 또 달러로 풀린, 이제 소비를 통해서 풀린 돈으로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과잉 소비를 막고 푼 돈들이 다 소비로 풀려지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물론 완벽하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되죠. 경제가 죽으니까. 근데 소비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는 거야. 투자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건 달러가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돌아다니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전 세계적인 과잉 저축을 지나치게 미국 증권, 미국 본국으로의 송금의 그 경향성을 좀 막고 투자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된다면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고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캐리 트레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일본의 상업은행도 해외에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계 자금들이 엔화를 빌려주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미국의 상업은행들, 대형 상업은행들이 달러를 충분히 빌려주고 전 세계적으로 빌려주는 행태가 가속화되면 달러는 어느 정도 약세를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만들고 달러를 약세를 좀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패권을 강화하는 무역 신용이나 여러 가지 범용적인 거래에서 달러만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패권은 잃지 않으면서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거는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대출을 할 수 있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익을 늘리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재무부 장관한테 요구를 하죠. 뭘 요구를 하냐. 첫 번째, 대출을 늘리게 하라. 두 번째, 일기 때 뭘 했냐면요. 우리 도드프랭크법하고 그다음에 글래스-스티걸 액트라고 이 두 법안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 상업은행과 IB 간의 영역을 침범해서 상업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이 위험한 과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자본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 법안을 트럼프 일기 때 거의 다 폐지를 했어요. 대출을 해주게 하고 위험 투자를 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떤 행태가 나죠?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해주는 만큼 상업은행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일으키는 만큼 그 돈들이 약세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정책을 또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 때는 그러면은 성공이었냐? 실패였던 거죠. 왜냐? 도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은행들의 입장에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쌓이고 하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늘려가지고 돈을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게 캐리 트레이드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상업은행은 똑같습니다. 모기지 대출에서 거의 대부분의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제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게 나오죠. 비트코인을 슈퍼파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확장을 하겠다. 지금 그 아이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ETF를 설정한 다음에 이익의 규모가 거래소 못지않게 코인베이스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 말고 사실은 블랙록도 그렇고 제피모도 그렇고 이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기존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뮤추얼 펀드 조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3배 이상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장기 연금 퇴직자들이 돈을 넣어놓고 팔고 사질 않아요. 그냥 계속 가져가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갔다 팔았다. 현물 ETF인데도 샀다 팔았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는 만큼 상업은행들, 미국 상업은행들은 가용 능력이 더 많아지죠. 현금 유동성이.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리플이 요즘에 핫한데 저는 리플이 가격을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리플에 대한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더리움 ETF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코인베이스의 ETF가 더 많이 확장이 될수록 상업은행들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의 상품의 범위 더 강화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더 확장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를 이용한 패권적인 능력들은 더 강화되는, 즉 달러를 거래를 해야지 왜 금융적인 거래를 하는데 왜 브릭스가 원하는 위안화로 왜 거래를 해? 브릭스의 디지털 통화를 왜 거래를 해? 그건 신흥국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패권을 늘린과 동시에 달러를 지나치게 강세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경향성들을 충분히 이기 때는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계획되고 나온 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